저도 처음에는 마리화나가 합법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학생들이 파티할 때 슬금슬금 피니까. 근데 그냥 저도 나중에 그 냄새가 뭔지를 배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분명히 불법이에요. 칠레가 그 칠레 중부 지역이 지리적으로 대마초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등산에 그냥 쑥이 막 자라듯이 그냥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마당에 막 자라고 있고 조금 피곤할 때 그걸로 차도 우려 마시고 잘근잘근 씹으면 그냥 기운도 나고 하니까 그냥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연구원 또 칠레 가톨릭대학교 아시아센터 협력교수로 있는 민원정입니다. 칠레 산 건 2004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있었고 최근에 이제 한국에 와서 한 4년 만에 지난 7월에 또 잠깐 다녀왔습니다. 저는 칠레에 살았잖아요. 가끔 저도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헷갈리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은 따뜻한 남쪽 나라인 줄 알고 왔더니 겨울에 너무 춥고 사계절이 있고 정말 왜 땅고가 없나 이렇게 말하는 교환학생 출장 오시는 분들 있죠, 당연히. 보통 이제 한국에서 중남미에 대한 어떤 상상, 환상 그런 게 있죠. 여성들이 강하죠. 그런데 그 칠레뿐만 아니라 중남미 여성들이 강할 수밖에 없는 슬픈 역사가 있죠. 왜냐하면 정복자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는 남자들이 주로 갔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그런 강간의 역사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 당연시되는 그런 문화도 있고, 책임감의 의미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고, 또 제도적으로는 아버지가 아이를 책임져야 하지만 또 아버지가 직업이 불분명하거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방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강해져야 하죠. 제 주위에도 미혼모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이상한 문화로 보지 않아요. 근데 그냥 그게 특이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가톨릭의 전통이 강해서 유산이 이제 임신 중지가 합법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합법적인 이제 임신 중지가 허가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산을 좀 임신 중지를 꺼려하는 분위기도 있고, 한국의 경우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제 친구도 보면 한 40 중반에 할머니가 됐어요. 자기도 어려서 아이를 낳고 이제 남편이 없었고, 자기 딸도 남자친구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나 당연히 그냥 소중한 생명이니까 우리가 온 가족이 보살펴야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죠. 지금은 그렇다기보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친구도 40살을 좀 넘어가면서 자기가 얼마 있으면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는 남자는 필요 없는데 아이는 꼭 낳고 싶다고 하더니 정말 하여튼 내 남자친구랑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친구 자신이 결혼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무슨 커피가 유명한가 하고 봤더니 여기는 커피를 생산하지 않고 주로 커피를 재배하는 곳은 중미, 또 브라질 그 지역이고, 남미,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는 커피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또 중남미가 워낙 광활한 지역이니까 토양의 차이도 있고, 또 식민 시기에 이제 산업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와인은 한국에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칠레 그 중부 지역이 와인을 생산하기 굉장히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칠레가 나라가 길고 오른쪽은 안데스 산맥, 또 왼쪽은 태평양, 그래서 또 북쪽은 사막, 이렇게 섬 같은 지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건조하고, 유럽에서 플록세라가 유행했을 때에도 칠레에서는 그 까르메네르 품종이 살아남아서 프랑스가 원산지이지만 칠레를 대표하는 와인이 될 정도로, 그래서 거의 매일 새로운 와인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리 얘기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저 책도 정말 신기했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출판사의 아이디어예요. 여행을 하시려고 보면 나라가 너무 길어서 어디부터 여행해야지 하고 놀라실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모든 지리는 칠레에서 다 봤으니까요. 북쪽 사막부터 남쪽의 남극까지 칠레가 관할하는 지역에 있을 정도니까, 우리는 북쪽이 의미하는 어떤 은유가 있죠. 춥고
덥고 뭔가 부정적인, 얼마 전에 추석이었지만 제사상 모실 때는 북쪽에다가 머리를 두잖아요. 그런데 칠레는 남반구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향집이 좋은 집입니다. 해가 잘 들어오는 집이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추워지고 비가 많이 오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적도에 가까워지니까 덥고, 그래서 북쪽에 이제 사막이 있고 네, 반대죠. 수도 산티아고가 거의 칠레 중앙에 있는데 거기부터 북쪽 사막까지 아마 버스를 타고 가시면 30시간 가까이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버스를 타고 남쪽을 여행하는데 13시간까지는 버스를 타보고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비행기를 탔고, 또 북쪽은 이제 올라가면서 점점 건조해지고 사막기후가 나와서 차로 올라가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남쪽은 내려가면 차를 타고 여행하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와이너리가 나오고, 또 이게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 농업의 지형이 바뀌는 모습을,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저기 산에 그냥 아보카도 나무가 쫙 다양한 지형의 변화를 볼 수 있으니까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한번 어떻게 사막이 변해가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차로도 가실만 하고, 나는 그래도 버스를 타고, 왜냐하면 살롱까마라는 버스가 있어요. 그 버스가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비즈니스보다 약간 거의 비슷한 버스가 있어서 밤차 타고 저는 버스 타보시는 걸 한번 추천합니다. 칠레가 이제 광업이 유명한 나라잖아요. 네, 세계 최대 구리광산이 아타카마 사막에 있고, 또 리튬 생산량도 세계 2위고, 그래서 광업에 종사하는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한국에도 와인, 칠레산 과일 많이 들어오니까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관광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서비스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소득이 높은 직종은 이제 광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 계통이겠지만, 실제로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국민의 반 이상은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네, 이제 그 중에 한 30% 이내에서 이제 농업과 광업에 종사한다고 통계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유럽 각국과 미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투자도 많고, 우리나라도 지금 리튬을 찾아서 네, 리튬 트라이앵글이 그래상국에서 좀 얘기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광업 계통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은 소득이 높죠. 저는 지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도 그렇게 활동이 많다는 걸 칠레에 가서 알았죠. 이게 환태평양 열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늘 흔들흔들하고, 한국 분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놀라시겠네요. 가끔 흔들흔들하니까 이제 조금만 흔들려도 막 지진 났다고 막 이제 놀라실 수 있는데, 칠레 사람들은 이제 지진인지 진동인지 가벼운 흔들림인지를 금세 구별해요. 그냥 그 늘상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서 지리학과가 굉장히 경쟁력이 높은 학과라는 걸 저도 칠레 가서 배웠죠. 지리학, 광업계통, 엔지니어링, 또 이제 농업, 일본하고 많이 비슷해요. 이게 한국에선 중남미 그런다 마약부터 떠오르실 수 있죠. 또 넷플릭스나 여러 플랫폼의 영화도 그런 게 많은데, 칠레는 정말 그런 마약 카르텔이라든가 조직범죄라는 단어가 없던 나라였어요. 네, 제가 20년 가까이 살면서 정말 마약 카르텔, 조직범죄 이런 이야기는 없던 나라였어요. 또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된 곳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칠레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칠레가 중남미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이다 보니까 이웃 나라에서, 또 형편이 좀 어려운 나라에서 불법, 합법 사람들이 많이 건너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주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이런 나라에서 걸어서 칠레로 오는데, 워낙 긴 나라고 그 긴 국경이 이제 육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해안선도 있고, 그래서 다 커버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이 이제 코로나19로 더 심해졌어요. 한 2015년 이후부터 조금씩 많이 들어왔는데, 코로나19 직전부터는 이제 갈등을 유발할 정도로 많아졌고, 또 이제 코로나19 때는 정말 더 심해졌고, 또 그래서 이제 칠레 사람들이 혹시 이제 2019년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에는 어떤 헌법을 새로 쓰자거나 또 신자유주의를 없애자거나 이런 취지로 이제 시위를 했다면, 그게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였다면, 이제 2022년 이후의 통계는 범죄를 가장 두려워할 정도로, 이제 물론 다른 더 위험한 지역보다는 안전하지만 너무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변화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고, 이 마약 카르텔이 들어오면 이제 범죄 조직이 함께 들어오고, 이제 오히려 육지로 들어오는 또는 하늘로 들어오는 여러 루트를 막으니까 이제 바다로 들어오는데, 그 4,300km가 넘는 해안선을
흐름을 다 막을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바퀴벌레 현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퀴벌레 우리가 한번 잘못 죽이면 더 퍼져나가듯이.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안데스 산맥을 넘어서 비행기 타고 2시간만 가면 아르헨티나니까 지금 아르헨티나에 있는 마약 카르텔 다 칠레에서 왔다고 칠레를 비난할 정도가 되고, 저도 칠레 뉴스를 보면 정말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뭐 베네수엘라의 뭐 어떤 범죄 조직 뭐 이런 단어들이 기사에 보여서 너무 놀라죠. 그래도 이제 중남미에서 지하철을 타고 뭐 아주 위험한 곳만 아니면 밤에도 다닐 수 있던 곳이었는데 산티아고가 저도 이번에 7월에 가보니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좀 달라졌구나 하는 걸 느꼈죠. 이제 지금 현재 칠레에서 등록된 외국인의 50% 가까이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이 왔어요. 우버 기사는 뭐 거의 다 베네수엘라 사람이고, 콜센터는 뭐 대부분 콜롬비아고, 이제 액센트를 들으면 아는데 불법이고 또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을 칠레에서 축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자체가 자국에서 비행기로 그들을 실어올 여력이 안 되니까 뭐 버스를 타고 가게 한다거나 하니까 이제 그 문제가 페루와의 국경지대에서 마찰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페루도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불법, 합법, 이제 이게 페루를 거쳐야 또 칠레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들이 버스를 타고 페루에 와서 그대로 버스를 타고 베네수엘라를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어떻게든 뭐 도망을 치든 남아있을 테니까 현재 페루에서는 이 버스 못 들어온다. 칠레에서는 보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군사대치까지 일어났던 적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예민하게 됐어요. 제가 칠레에서 2020년 7월 말에 나왔는데 이제 그동안에 한국에 있으면서 칠레 뉴스를 보면 너무 그런 외국인들의 범죄가 부각이 돼서 언론에서 좀 차별적인 보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작 제가 7월에 가보니까 저는 이제 거기 오래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저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렇게 그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 외국인이 눈에 띄게 많이 늘었고, 저도 또 몇 번 소매치기 당할 뻔한 경험을 또 하고 보니까 그렇게 뉴스 커버를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칠레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봐도 물론 모든 베네수엘라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말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크게 다가오고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도 또 이해가 되죠. 그래서 칠레가 굉장히 이민법이 외국인 친화적인 법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독립 이후에 북유럽 이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 외국인들도 거의 뭐 그 칠레 국민과 법적으로는 차별이 없을 정도였는데 2022년에는 외국인 등록법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친화적인 법이 아니죠. 보통 이제 한국에서 뭐 영화를 통해서나 뭐 이미지가 중남미는 뭐 다 마약할 것 같고 했지만, 그 중미 쪽에서 재배되는 마약은 정말 다 그 소비처가 미국이나 유럽이죠. 정작 중남미 사람들이 뭐 미국의 어느 거리에서처럼 마약에 취해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이런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저도 처음에는 마리화나가 합법인 줄 알았어요. 그냥 학생들이 파티할 때 슬금슬금 피니까. 근데 그냥 저도 나중에 그 냄새가 뭔지를 배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분명히 불법이에요. 이제 약으로만 사용한 게 가능하지만 칠레가 그 칠레 중부 지역이 지리적으로 대마초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등산에 그냥 쑥이 막 자라듯이 그냥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 이제 지방에서 온 학생 말이 자기 할머니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마당에 막 자라고 있고 조금 피곤할 때 그걸로 차도 우려 마시고 잘근잘근 씹으면 그냥 기운도 나고 하니까 그냥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외국에서 조직적인 마약 카르텔이 들어오고, 이제 칠레 사람들도 전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이게 조금 더 조직적으로 재배를 하면 돈이 된다는 걸 알고부터 또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칠레에서 대마초를 굉장히 본격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이 발견이 된다거나, 그래서 경찰이 발굴해서 뭐 불에 태워야 한다거나, 이제 그런 뉴스가 정말 제가 20년 가까이 살면서 정말 처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뉴스가 이 코로나를 전후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뭐 안데스 산맥 여행하시다 보면 볼리비아나 페루 가시면
고산지대 올라갈 때 3,000m 가까이 가니까 코카잎을 줘요. 씹으면서 올라가라고. 그게 마약했다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에서도 그냥 코카잎이 늘 자라고 있었고, 그런데 중남미에서 마약 중독자라는 뉴스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페루에서 볼리비아 국경까지 올라갈 때 그 코카잎을 두입 씹으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랬어도 고산지대 올라가니까 정말 땅 밑으로 꺼지는 것 같고, 화장실에 갔다가 일어날 때 핑글하고 힘들고, 그냥 그렇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일상이었던 대마가 돈이 되고 산업이 되고, 거기에 조직 범죄단이 또 끼어들게 되고, 제재가 가해지면 또 다른 곳으로 튀고, 그러다 이제 이 남미에까지 지금 마약 카르텔이 번지고 있어서 그런 소식은 너무 안타깝죠. 실제로 이제 칠레가 심하죠. 북남미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식민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식민 시기부터 이어진 엘리트 계층이 쭉 이어지고 있고, 감히 넘어볼 수 없는 빈부격차. 이제 그래도 또 칠레나 멕시코 같이 OECD에 들어있는 나라 중에서도 칠레는 그 지니 인덱스로 우리가 불평등 지수를 볼 때 가장 높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더니 칠레가 0.43, 한국이 뭐 0.32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래프가 굉장히 높고, 또 실제로 가서 보셔도 정말 부자는 이런 게 부자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그냥 합판과 슬레이트 지붕만 그런 된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좀 어떤 부의 개념도 다르다고 해야 되나?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됐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대대손손 이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돈 많은 집안의 교수들도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고, 동료 교수 집에 가봤어요. 다른 친구가 야, 얘가 부르면 너 꼭 가야 된다고. 걔네 집 엄청난, 이제 그 부자의 개념이, 중남미 엘리트는 패밀리 네임과 단순히 돈만 있다고 다 엘리트가 될 수 없고, 정말 양반 가문이어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 엘리트층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 집에 갔는데 그렇게 부자라고 하더니 뭐냐, 대문 여니까 뭐 마당이 좀 있고 뭐 큰 독일 개도 한 마리 있고 뭐 그랬는데,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뭐 1층과 2층에서 1.5층 같은 방이 있는데, 그 방을 갔더니 혹시 그 스페인의 작가 호앙 미로의 방처럼 하얗게 꾸며서 그 모형 자동차 이제 수집한 걸 쫙 정리해 놓고, 다시 1.5층, 정말 미로처럼 그 집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2층 집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기 뒤에 베란다를 갔더니 막 숲이 펼쳐지는데, 이제 거기가 다 그 친구의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수영장 정도는 기본으로 있고, 차도 한 20대 정도 들어가는 집까지는 제가 가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그 친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여서 뭐 여행 갈 때는 아버지 집에 가서 뭐 찝을 가지고 오고, 뭐 그냥 평소 학교 다닐 땐 자기가 모으는 조그만 차를 몰고 다니고, 그 친구들은 그냥 그런 세상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값이 갑자기 올라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민영화 문제는 이제 칠레가 1970년대부터 90년까지 군사 독재 정권을 겪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입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자유 경쟁 체제. 그래서 수도, 가스, 전기, 국민연금까지 다 사보험입니다. 누릴 수가 없죠. 의료보험은 국영보험과 사보험이 있는데, 국영보험은 서류상으로는 완벽해요. 그러나 이제 기다리다 죽는다는 말이 정말 사실이고, 사보험도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은 돈을 내면, 내 소득에 맞춰서 돈을 내면 대신에 받는 서비스는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 칠레식의 신자유주의 개념은 돈을 낸 것만큼의 서비스만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은 의료보험료를 조금 내면 그것만큼의 서비스만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제가 한번 아프리카 ODA 사업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그런 치과 치료 사업의 일환으로 뭐 치과 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칠레도 저런 사람 너무 많은데, 이빨 안 좋은 사람들, 왜냐하면 막 당뇨 수치도 높고 이도 안 좋고 한데, 칠레는 OECD 국가이기 때문에 ODA 사업에서 많은 경우에 제외되더라고요, 한국에서 볼 때. 그러나 이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당뇨도 높고 병원은 뭐 갈 수도 없고, 정말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살죠.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칠레 사람들의 일상이 어떠했는지 그 일부를 잠깐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